네, 이제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의 항목이 있고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그다음에 투자부터 하죠. 이 비유동자산은 얼마 없습니다. 투자자산. 투자 정의는 뭐예요, 여러분들? 사업과 별개로 투자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투자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사업과 별개예요. 우리 사업과 별개로 내가 또 다른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 그래서 투자자산은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이윤 얻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단기매매증권이 있었죠. 그 단기매매증권을 단기자산이라고 합니다. 단기자산. 여기는 여러분들 딱 개정 과목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투자 부동산.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기억해서 충분할 겁니다. 투자 부동산은 투자 목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구입할 때 쓰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건 건물과 토지처럼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해서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현금 100원에 구입하였다. 100원에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우리 현금은 나가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현금 100원을 먼저 감소시켜 주시고 차변에 그냥 건물 100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건물 100원이 아니라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 100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건물 100원짜리를 100원을 현금 200원에 받고 처분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건물 100원을 저희가 개정 과목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처리했기 때문에 대변으로 투자 부동산 100원을 없애주시고 처분했으니까 이제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을 200원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현금이 들어오니까 현금 200원 이렇게 써주시고 내가 투자 목적으로 100원에 구입했던 걸 200원에 받고 팔았으니까 100원만큼은 이득을 볼 겁니다. 그래서 수익 자리는 대변이기 때문에 투자자산 처분 이익 100원 이렇게 쓰시고 반대 개정 과목은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겠죠. 이것도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모두 영업 외 수입과 영업 외 비용입니다. 다 900번대. 요거도 다 900번대 코드 넣을 겁니다. 매도 가는 증권. 매도 가는 증권은 아까 단기 매매 증권이랑 조금 더 다르게 주식을 취득하는 건 똑같습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건 단기 매매 증권과 동일하고요. 하지만 매도 가는 증권은 장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매도 가는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1년 안에 팔 목적이냐, 1년 이후에 팔 거냐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구입했으니까 매도 가는 증권이라는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될 거고 대변에 투자금 줘야 되니까 현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매도 가는 증권이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했다. 수수료가 발생했다. 아까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수수료를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수수료를 이렇게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했었습니다.
주식을 취득했고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가 발생하면 수수료 비용이라고 저희가 잡았지만 매도 가는 증권은 조금 달랐었습니다. 매도 가는 증권은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수료 발생하더라도 매도 가는 증권은 중요한 게 수수료도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때 이론에서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단기 매매 증권이랑 뭔가 수수료를 처리하는 게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취득이고 또 결산. 매도 가능 증권 또 공정가치 평가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랑 다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금액을 비교합니다. 요게 그 크냐? 그러면 내가 샀던 금액보다 시가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도 증가시켜 주시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증가시켜줘야죠. 근데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평가 이익이 수익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실현 수익이라고 해서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 쪽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단순히 얼마 정도의 가치로 올랐다라고 평가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 회사가 돈을 번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실현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미실현 손익. 그리고 장부 금액이랑 또 공정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됐다. 내가 샀던 금액보다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이런 식으로 분류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제가 재무상태표를 한번 눌러보면 재무상태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이렇게 자본 쪽에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뭐 아무것도 밑에 계정 과목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한번 12월 30일 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분배를 하시면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다시 켰을 때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에 이렇게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솔직히 저도 압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외우기 힘들면 어디 들어가라고요? 계정 과목이 적어 등록 들어가시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왼쪽에 계정 체계가 있고요.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있나요? 보이시죠? 기타 포괄손익. 여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 안에 빨간 색깔 중요하다는 계정 과목인 평가 이익과 손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막 굳이 외우려고 막 하지 마세요. 외우면 힘드니까. 이렇게 처리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매도 가능증권 처분.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세무에서 등장합니다. 우선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할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감소돼야 될 겁니다. 없어질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없어지고 돈 받을 거니까 현금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나겠죠. 계정가만 좀 달라지는 겁니다. 평가이익, 처분이익. 처분이익이 났다는 거는 실제로 돈을 받은 거니까 이게 뭐예요? 실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가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쪽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실제로 실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매도 가능 증권도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제일 중요하죠? 비유동자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같이 하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두 개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정의부터 한번 해보죠. 유형자산은 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노트북, 뭐 컴퓨터, 에어컨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개성과목, 건물, 토지, 부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무형자산도 똑같아요. 복사부처럼 이렇게 됩니다. 무형자산도 회사가 영업활동을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건데 얘네 형태가 없다죠. 없다.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 영어권, 특허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요 정도? 원래 뭐 저작권 이런 식으로 많지만 뭐 무형자산 쪽은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이 요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유형자산의 인식 조건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딱 봐도 내 거니까. 하지만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인식 조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 내 거야 라고 인식을 하는 조건이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식별 가능성, 식별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 특허를 쓰지 못하게 통제 가능해야 되고 미래에 돈을 벌어야 된다. 경제적 효익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유형자산 쪽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공통점. 무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첫 번째, 뭐 영업활동에 사용한다 이런 거 위에 적었으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매년 12월 31일에 상각한다. 정말 중요하겠죠? 매년 12월 31일 날 상각이라는 걸 합니다. 상각. 상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유형자산만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형자산만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취득 후 지출이에요. 취득 후 지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겁니다. 취득 후 지출. 취득 후 지출. 그리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공통점 두 번째. 똑같이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다가 플러스 부대비용까지. 구입가격 플러스 부대비용.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까 했던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바로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용은 어디까지 부대비용이냐? 재고자산 파트는 원래 내가 취득할 때 드는 비용이라고 했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파트에서의 부대비용은 요겁니다. 취득할 때부터 사용 가능할 때까지. 이 돈들이 모두 다 부대비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에어컨 설치비라고요. 아시겠죠? 에어컨 설치비도 사용 가능하기 위해서 쓰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도 부대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유형자산만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지출은 제가 뭐라 했어요? 취득 후예요. 취득 후 지출이라는 건 뭐예요? 갖고 있다가 쓰는 돈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갖고 있다가 쓰는 돈들.
대표적인 제가 사례가 그때 막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그리고 또는 건물에 대한 유리창 수리 둘 다 뭔가 갖고 있다가 내가 몇 년 동안 갖고 있다가 요것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쓰는 것들은 반드시 제가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유리창 수리는 수입적 지출이다. 수입적 지출이다. 그래서 분개로 보여드리면 우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게 자본적 지출로 쓰는 것들은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정말 잘 나옵니다. 수익적 지출로 쓰는 것들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엘리베이터 설치, 유리창 이런 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거 외우기 힘드니까 항상 분계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얼마 썼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라고 알려주니까 최소한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떠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계를 해보면 그냥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냥 건물로 잡는 거예요. 건물. 대변의 환경.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자본적 지출이고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자산의 가치가 커진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없던 건물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커질 때는 자본적 지출이고 두 번째는 사용기간이 늘어날 것 같은 것들. 사용기간이 증가되는 것들. 사용기간을 저희가 회계에서는 제가 다른 말로 불렀습니다. 사용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 창문 깬 거 고친다라고 해서 뭐 건물이 비싸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고칠 때 쓰는 돈들은 반드시 그냥 수선비라고 합니다. 수선비. 대변의 현금.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현금. 요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어떻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또 유형자산 때 중요한 게 무형자산 중요한 게 상각이에요. 상각 정말 중요하죠. 매년 결산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가 상각 방법 기억하라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정액법이라는 상각 방법을 기억하라고 했고 두 번째가 정리법이라는 상각 방법을 기억하라고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급수가 올라가면은 거의 정액법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기초 때부터 좀 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정액법의 공식은 시드건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했고 이렇게 계산하면 1년 감가상각비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정률법은 제가 취득원가에서 상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서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계산해서 1년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액법 공식과 정률법 공식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이론 문제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 실제 결산 문제에서도 등장을 하니까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비율로 말씀드리면 거의 정액법이 독보적이에요. 얘가 독보적으로 잘 나오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정률법이 그냥 등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비율을 얘기하는 건 둘 다 막 어렵게 외우지 말고 우선 먼저 중요한 정액법부터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똑같아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상각 방법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상각 방법인데 단 무형자산은 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때 상각 방법을 뭐 쓸까?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냥 정액법만 사용하자. 이런 것들이 이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결산 문제에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문제가 나오면 아마 상각 방법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시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정액법을 쓰시면 된다고요. 무형자산의 결산 문제가 나올 때, 상각 문제가 나올 때 상각 방법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안 나오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액법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거 문제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액법으로 그냥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형자산 특징이 좀 더 있어요. 무형자산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 이렇게 내용연수, 우리가 계산했던 이 내용연수 있죠? 이 내용연수를 20년 초과하면 안 된다. 20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삼각방법 선택 못할 시 정액법을 사용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여러분들 무형자산은 정률법을 쓰면 안 돼요?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매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형자산은 정액법만 사용한다. 틀린 말이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론 문제는 말장난이 좀 심해서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저랑 푸는 것들만 다 푸셔도 15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춰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랑 푸는 것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유무형자산 상각 문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비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요거까지 하죠. 세 번째.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가 없다. 잔존 가치가 없다. 요거까지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삼각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 보죠. 무형자산과 무형자산 삼각 회계 처리. 회계 처리 결산 문제예요. 근데 결산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이론에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거 자산 코드 번호랑 하나 차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산 코드 번호랑 하나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재무상태표를 또 다시 한번 켜보면 이런 식으로 자산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죠? 바로 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얘랑 코드 번호가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는 게 분계를 만약에 쓰실 때 대변에 감가상각 무게액치만 이렇게 참고가 나오니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드 번호가 왜 계속 하나 차이 난다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회계 쪽이나 세무 쪽 시험만 이 참고라는 게 있는 거지 다른 회계 시험, 다른 종류 많잖아요. 다른 회계 시험은 여러분들 이 참고라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 참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산 코드 번호 1이고, 그리고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차변에 무형자산 삼각비, 그리고 대변에 그냥 무형자산을 직접 감소시켜요. 그래서 유형자산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차감한다라고 해서 간접차감법이라고 부르고,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생각할 때 직접 무형자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직접차감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재무상태표를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 장부였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10만 원이고 감가상각 무계액이 5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장부 금액이 5만 원 이렇게 나온다라고는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봐도 여기 보니까 건물은 금액이 2억 5천이라고 돼 있고 건물 밑에 누계액이 6,500 돼 있죠. 그래서 빼져서 1억 8,500짜리다 이렇게 뜬다고요, 프로그램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건물에 10만 원짜리지만 누계액을 5만 원 만약에 계산을 하면 지금 건물 10만 원에서 누계액 5만 원을 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건물을 직접 없애지 않고 간접적인 계정을 통해서 뺀다라고 해서 간접차감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지만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업권이라고 가정했어요. 영업권 10만 원짜리가 그냥 바로 5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계액 이런 거 안 쓴다고요. 그냥 자산을 다이렉트로 감소시킨다라고 해서 직접차감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뭐 간접차감법, 직접차감법 이런 단어를 회계일급에서 언급한 적은 없어요. 언급한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런 감가상각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지만 이 결산 문제는 자동결산 문제라고요.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자동결산 문제는 프로그램에 그냥 금액을 치시면 되고 결산 문제도 제가 다 풀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가 무형자산의 처분. 무형자산의 처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무형자산도 할까요? 무형자산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지만 보죠.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 먼저 보죠. 유형자산 처분부터. 이거는 메인 매출 잡을 때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항상 대변에 건물 없애시고 대변에 건물 없으신 다음에 바로 차변에 뭐 없애라고 했어요? 감가상각 이게 바로 반대편에 없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없애시고 뭐 상금을 이렇게 받으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뜨거나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제가 뭐 파악하라고 그랬어요? 취득 원가에서 누계액을 뺀 장부 금액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 금액. 이 금액 계속 확인하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장부 금액을 확인해서 이거랑 처분가액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분가액이 더 적으면 당연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날 거고, 이렇게 부호가 처분가액이 크면 원래 받는 돈보다 돈을 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겠죠. 처분 이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좋겠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처분 문제. 항상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것 같은 문제가 나오면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바로 빼서 장부금액을 확인하세요. 장부금액을 확인해서 이거 이 문제 얼마에 팔았지? 처분가액이랑 비교해서 더 비싸게 팔았으면 처분이, 더 싸게 팔았으면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무형자산은 쉬워요. 무형자산 처분은. 왜 쉬워요? 무형자산은 누계액 같은 거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대변에 뭐 영업권 이렇게 감소시키고 차변에 뭐 돈 받을 거니까 현금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문제가 솔직히 훨씬 쉬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무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쓸 것도 없습니다. 영업권 없애고 현금 받은 금액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금액이 만약에 영업권이 100원이고 현금을 500원 받았다라고 하면 400원만큼 처분이익 처리하시면 되고, 영업권이 500원인데 현금 200원밖에 안 받았다라고 하면 처분 손실 300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편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쪽 이런 회계 처리들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무형자산.